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들의 결혼을 막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올해로 60이 됐지요. 외동아들 가별이가 있는데 얼마 전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가정을 꾸리려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가별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는 참 예뻤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도시적인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처음 보는 순간, 아, 우리 아들 보기 참 좋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가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연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연이라고 해요. 그 미소가 참 예뻐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았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지연이의 말투에서 뭔가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물이 훨씬 이쁘시네요. 어머님이 이쁘시니까 아들도 이쁜가 봐요. 너무 발랄한 말투였어요. 저는 그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말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지연이는 계속 말을 많이 했고 그 말투는 여전히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가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나이 차이 때문에 그렇겠지 하며 넘어갔어요. 식사 중에 지연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님, 가별 오빠 어릴 때는 어땠어요? 개구쟁이였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요. 가별이가 어릴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한 번은 제가 가별이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지연이는 계속 웃으며 들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냥 내 착각이겠지 하고 넘겼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별이가 지연이를 데려다 주러 나갔을 때 저는 혼자 남아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 아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잘 어울릴까? 가별이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들을 떨쳐냈어요. 에이, 처음이라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요. 그렇게 저는 가별이의 결혼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도 알아보고 혼수 준비도 의논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연이의 성격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불편한 마음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죠.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는요. 어느 날 가별이와 지연이가 함께 왔어요. 결혼식 날짜를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날짜를 정했어요. 5월 15일이에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5월 15일? 그날은 우리 집안의 기일이었어요. 가별이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그날은 할아버지 기일인데. 그런데 지연이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 누가 기일 지켜요? 그냥 다른 날 모이면 되잖아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집안의 전통을 그렇게 쉽게 무시하다니. 하지만 가별이가 눈치를 챘는지 얼른 말을 돌렸어요. 아, 그러네요. 엄마, 우리가 날짜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연이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연이와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갔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결국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지나간 일이니까요. 이제와 후회해봤자 소용없겠죠.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결혼 준비에 깊이 관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별이와 지연이가 알아서 준비하도록 두었답니다. 처음에는 좀 허전하기도 했어요. 제 결혼식 때는 양가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빴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저는 그저 가끔 가별이에게 준비는 잘 되어 가냐고 물어보는 정도였어요. 어느 날 가별이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날짜는 그날로 해요. 결혼식장이 괜찮은 곳이 거기 밖에 없어요. 시내에 있는 호텔이에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지연이가 마음에 들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호텔에서 하나보다 하고 생각했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저는 거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가끔 가별이가 전화해서 이것저것 알려주긴 했지만 대부분은 지연이와 둘이서 결정하는 듯 했어요. 청첩장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식순, 답례품 등 모든 걸 그들이 알아서 했죠. 한 번은 제가 가별이에게 물어봤어요. 청첩장은 언제 보내니? 우리 친척들한테도 보내야 할 텐데. 가별이가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저희가 모바일 청첩장으로 하기로 했어요, 엄마. 종이 청첩장은 안 만들어요. 순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종이 청첩장은 안 한다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또 한 번 입을 다물었죠. 시대가 변했지 하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결혼식 준비 기간 동안 지연이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한 번은 가별이가 지연이와 함께 집에 왔는데 그때도 잠깐 인사만 나누고 그들은 곧 나가버렸죠. 저는 며느리가 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해. 근데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걸까?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느꼈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식 한 달 전쯤 됐을 때였어요. 가별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제가 내일 집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지? 혹시 결혼이 취소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가별이가 왔어요. 다행히 결혼 취소는 아니었어요. 대신 가별이가 말하길, 엄마, 저희가 신혼여행을 좀 길게 다녀오려고 해요. 한 달 정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달이나? 어디를 그렇게 오래 가니? 유럽 여행이요. 지연이가 꼭 가보고 싶대요. 순간 걱정이 됐어요. 저렇게 사치스럽게 시작해서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또 한 번 참았어요.
젊었을 때 즐기라고 하지 뭐 하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준비 과정에서 거의 소외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장가가는 날이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죠. 과연 이 결혼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지연이를 만날 기회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만남들은 대부분 짧고 어색했답니다. 어느 날 가별이가 지연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명절이 다가와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반가웠어요. 드디어 지연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서 와 앉아. 제가 자리를 권하자 지연이는 조용히 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어요. 지연아,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지? 네, 힘든 건 없어? 괜찮아요. 대답은 항상 짧고 건조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지연이는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식사 시간이 되어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때도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가별이만 이것저것 얘기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지연아, 우리 집 음식은 입에 맞아?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또 그 짧은 대답이었어요. 지연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결혼식 때 한복을 입고 싶지 않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결혼식 때 한복을 입어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고 제 시어머님도 그러셨죠. 왜 그러니, 지연아? 한복이 예쁜데.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웨딩드레스만 입고 싶어요. 한복은 불편하고 좀 촌스러워 보여서요. 촌스럽다고? 순간 화가 났지만 저는 참았어요. 가별이가 나섰어요. 엄마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한대요. 한복 안 입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 마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결국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이후 지연이와 저는 더욱 서먹해졌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고 만나도 어색한 침묵뿐이었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과연 이 결혼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식 날을 기다렸답니다. 결혼식이 3주가 남았어요. 그동안 지연이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연이에게 연락했어요. 지연아, 시간 되면 우리 단둘이 식사라도 할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네, 좋아요, 어머님. 지연이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정성껏 준비했어요. 시내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비싸긴 했지만 지연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약속 당일 저는 일찍 나와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긴장된 마음에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꼭 지연이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다짐했죠. 지연이가 도착했을 때 저는 밝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지연아, 왔구나.
여기 분위기 좋지? 지연이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근사한 곳이에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츰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지연아,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네, 어머님. 대부분 끝났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다행이다.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는구나 싶었죠. 그래, 결혼식 날 입을 드레스는 골랐니? 네, 벌써 골랐어요. 사진 보셨잖아요. 아, 맞다. 제가 깜빡했네요. 그때 일이 떠오르니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요. 그렇지,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괜찮아요, 어머님.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어서 다른 화제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지연아,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기로 했니? 유럽으로 가요. 한 달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볼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구나. 재미있겠다. 어느 나라를 가볼 예정이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여러 곳을 돌아볼 거예요. 지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지연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와, 정말 좋겠구나. 사진 많이 찍어 오렴.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연이를 위해 이것저것 골고루 주문했죠. 지연이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지연아, 음식은 입에 맞니? 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덕분에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걸 먹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지연이가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이의 가족 이야기도 듣고 제 젊은 시절 이야기도 들려줬죠.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을 한 번 더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만나볼까? 네, 좋아요. 제가 날짜 조율해 볼게요. 대화가 술술 풀리니 그동안의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걱정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지연이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기던 찰나였죠.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께서 고르신 곳이라 그런지 특별해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드디어 지연이와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았거든요. 다행이구나. 앞으로 우리 자주 이렇게 함께 식사하자. 네, 좋아요, 어머님. 그때였어요. 종업원이 물 주전자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종업원의 발이 미끄러졌고 그가 들고 있던 주전자의 물이 지연이의 옷과 가방에 쏟아졌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나!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지연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고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입술이 비틀어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큰 소리에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종업원은 당황한 듯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실수를. 하지만 지연이는 종업원의 사과를 들은 채도 않았어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요? 가방은 이걸 어떡하라고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방금 전까지 좋은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던 지연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돌변한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지연이를 말리려 했죠. 지연아, 진정해. 실수일 뿐이야. 하지만 제 말은 지연이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 레스토랑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 실수를 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씩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어떤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또 어떤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지연아, 제발 진정하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제가 다시 한번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지연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종업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야, 너 이름이 뭐야? 사장 나오라고 해. 종업원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 종업원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미안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러지 말라고 지연이의 팔을 잡았지만 지연이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어머님, 가만히 있으세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결혼에 대한 의문이 스쳐 지나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레스토랑 매니저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매니저의 표정을 보니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닌 듯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죠. 무슨 일이시죠, 손님? 지연이는 매니저를 보자마자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매니저예요? 이게 무슨 레스토랑이에요? 직원 교육은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매니저는 지연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연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옷값, 가방값 다 물어내세요. 아니,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해요. 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제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지연아, 제발 그만하자. 제가 다시 한번 말렸지만 지연이는 제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사장 어디 있어요? 사장 나오라고 해요. 지연이의 고성이 레스토랑 안을 가득 메웠어요. 그때였어요. 한 중년 신사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레스토랑 사장인 것 같았어요. 그의 표정은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손님. 제가 이 레스토랑의 오너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하지만 사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가 말을 끊었어요. 아, 드디어 나오셨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사장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지연이의 기세에 눌린 듯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옷과 가방 세탁 비용은 물론이고. 하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듯 했어요. 세탁 비용?
이게 세탁으로 될 일인 줄 아세요? 이 옷은 명품이에요. 아예 새로 사주셔야 해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벌떡 일어나 지연이의 팔을 잡았죠. 그만해, 지연아. 우리 나가자. 지연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깊은 분노와 함께 어떤 경멸 같은 것을 느꼈어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가별이와 결혼할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머님,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어머님은 먼저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이 결혼을 막아야 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지연이를 데리고 레스토랑을 나왔죠. 나오면서 사장님과 매니저, 그리고 종업원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밖에 나와서도 지연이는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왜 절 말리세요? 저는 당연히 화낼 만한 일에 화낸 건데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아,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 실수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지연이는 제 말에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저는 억울해요. 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지연아, 너가 화난 건 이해해. 하지만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건 옳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니. 지연이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에요. 잘못한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더라고요. 이런 성격의 사람과 살아간다면 가별이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얼마나 고통받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가별이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맴돌았죠. 지연이의 화난 목소리, 당황한 종업원의 표정, 다른 손님들의 불편한 시선. 모든 게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과연 이 결혼이 우리 가별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지연이는 앞으로 우리 가족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어떡하면 좋죠? 우리 아들이 저런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남편도 제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아들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 결혼을 막아야겠다고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가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별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집으로 좀 와줄래? 가별이는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그냥 와서 얘기하자꾸나. 몇 시간 후 가별이가 집에 도착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가별아, 어제 지연이랑 식사를 했었어. 가별이의 눈이 커졌어요. 네? 정말요?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글쎄,
좋지 않았단다. 그리고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종업원의 실수, 지연이의 과한 반응, 그리고 제가 느낀 당혹감과 실망감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가별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지연이가 그랬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겠니? 가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저는 가별이의 반응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어요. 가별아,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너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 결혼 정말 해야 하는 걸까? 가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저도 사실 지연이에 대해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가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이가 가끔 저한테도 그래요. 화를 내고 욱하고. 하지만 곧 사과하고 달라지니까 넘어갔죠. 근데 이번 일은 가별이의 말에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혼자 고민하고 있었다니. 가별아,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해. 가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엄마.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가별이가 물었어요. 엄마, 혹시 그날 상황을 찍은 영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레스토랑에 CCTV가 있었을 거야. 한번 알아볼게. 다행히 레스토랑 측에서 협조해 주셔서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가별이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었죠. 영상을 본 가별이의 표정이 충격으로 가득 찼어요. 지연이의 과한 반응과 행동을 직접 목격하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나 봐요. 엄마, 이걸 어떡해요? 저는 가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아들아. 이제 알았으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 후 가별이는 지연이와 만나 긴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서로의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대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결혼을 취소하기로 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서로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결혼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에서는 여러 반응이 있었어요.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어요. 가별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불행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막았다는 생각에 다행스러웠죠. 가별아, 엄마가 너무 개입했나? 미안해. 어느 날 제가 가별이에게 말했어요. 가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가별이는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고 일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가끔 지연이와의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엄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마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연이와 저는 정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별이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어요. 미선이라는 친구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선이의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미선이라고 해요. 가별 오빠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미선이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어요. 지연이와는 달리 미선이는 자연스럽고 겸손한 모습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미선이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어요. 배려심 깊고 성실한 아이였죠. 가별이와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느새 가별이와 미선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 편하게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죠. 결혼식 날,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가별이와 미선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아, 이래서 결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가별이와 미선이는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손주를 안고 있으면 그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돼요.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예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며느리와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그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 들려줄게. 쉽지 않은 경험이었지만 나에겐 큰 교훈이 된 이야기야.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당혹감, 실망, 걱정, 그리고 결단을 내릴 때의 두려움까지.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정말 힘들었어. 내가 과연 옳은 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들의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밤새 고민했지. 그들의 표정에서 공감과 이해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해. 우리 가별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보면 더욱 그래. 말을 하면서 가별이의 밝은 모습이 떠올랐어요. 미선이와 함께 있는 모습,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 그 행복한 순간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지, 아니면 제 눈에 보이는 위험을 막아야 할지, 정말 큰 고민이었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의 무거웠던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불편한 진실이라도 말해야 할 때가 있는 거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제 경험이 그들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요. 우리 가별이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날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물론 아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어서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부모로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기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돈독해졌다고 생각해요. 가별이도 이제는 제 마음을 이해하고
더 자주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부디 겁먹지 마세요.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면 비록 그 순간은 힘들더라도 결국엔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강연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6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니지만 젊었을 때는 정말 좋은 시절도 있었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시절이 지금은 그립기만 합니다. 우리 부부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재산을 모았어요.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영택인데 지금은 48살이 되었네요. 영택이를 키우는 게 우리 부부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아들 하나에게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죠.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영택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시절엔 아들이 크면 우리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영택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택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답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 후에 영택이 부부는 저희와 함께 살았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행복했죠. 저는 며느리에게 살림 노하우도 알려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답니다. 손주를 안아보니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보면서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게 빛나는 것 같았죠. 저는 손주를 돌보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어요.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느라 바빠서 제가 손주를 돌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에게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우는 일을 했어요. 피곤했지만 손주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죠. 손주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손을 잡고 걷는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겐 큰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죠. 제가 손주에게 옛날 방식으로 이유식을 먹이는 것을 며느리가 못마땅해 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제가 아는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며느리 눈에는 그게 잘못 보였나 봐요. 또 손주를 업어주는 것도 문제가 되었어요. 며느리는 아기띠를 사용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며느리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가 화를 내도 저는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어요. 그래, 너 말이 맞다. 라고 하면서 양보했죠. 사실 마음속으로는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손주는 쑥쑥 자라고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평화의 이면에는 제 마음속에 작은 상처들이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영택이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제 성공 같았어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만큼 컸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다고 믿었어요. 영택이가 잘 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꼭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더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는 그리운 추억이 될 테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창밖으로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영택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들떠 보였어요. 어머니, 제게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택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생활에 지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했죠. 어머니,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 계획이 있어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영택이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3억만 있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3억이라니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영태가 그 돈이 정말 필요하니? 라고 물었죠. 영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자세한 사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특별한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했죠. 시장 조사도 했고 파트너도 구했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집도 있었지만 3억을 한 번에 내놓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생각하니 결심이 섰어요. 알았다, 영태가. 어머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라고 말했죠. 영택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거죠. 은행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며칠 후 3억이 준비되었어요. 영택이에게 연락했더니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어요. 돈을 건네면서 저는 말했어요. 영태가 이 돈으로 꼭 성공하길 바란다. 영택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며느리도 함께 왔는데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며느리의 눈빛이 불편해 보였어요. 입으로는 고맙다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죠. 그때는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싫어할 리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돈을 건네고 나서 저는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졌어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 돈이 정말 아들에게 도움이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영택이가 꼭 성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영택이의 사업은 처음엔 힘들어 보였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점차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영택이가 흥분해서 집에 왔어요. 어머니, 드디어 대박이 났어요. 라고 외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아들의 성공이 곧 제 성공 같았거든요. 영택이의 온라인 쇼핑몰은 유명 연예인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대요. 주문이 밀려들어 직원도 늘리고 사무실도 확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영택이가 비싼 선물을 사왔을 때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라고 말하면서요. 가족들의 생활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새 차를 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죠. 손주는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제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졌죠. 영택이와 며느리는 자주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죠. 어머니, 친구들과의 모임이에요. 손주와 놀아주려고 해도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해요. 할머니, 저 학원 가야 해요. 라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이면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집에 남겨졌죠. 어머니, 멀미하시잖아요. 편하게 쉬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다들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저는 구석에 앉아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영택이와 며느리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고 저를 돌아보는 일이 줄어들었죠.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라는 말이 점점 더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손주의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저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죠. 하지만 파티장에 도착해 보니 제가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자리가 좀 부족해서. 라며 영택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나는 이 가족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 생각을 하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 난 집에 가서 쉴게. 라고 말했죠. 그렇게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가족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그걸로 만족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내가 뭐라도 말하면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서러워서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밝은 얼굴로 가족들을 대했죠. 그들이 걱정할까봐 내 마음을 숨겼어요. 여러분, 가족이 성공하는 걸 보는 건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건 정말 아픈 일이랍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세상 일이 항상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에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갔죠.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것 같았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신은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죠. 곧 119 구급대가 왔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졸중이래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영택이가 병실에 와서 울면서 어머니, 제발 괜찮아지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 빨리 나으세요. 라고 했죠. 그때는 우리 가족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졌어요. 가족들의 방문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매일 오던 영택이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며느리는 아예 오지 않는 날도 있었죠. 어머니, 일이 너무 바빠서요. 라는 말만 전해 들었어요. 손주는 학교와 학원 때문에 바쁘다며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간호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부족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갈 때면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부지런히 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나는 왜 저렇게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정이 들었죠.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매일 아침 물어봐 주시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도 결국 남이었죠. 밤이 되면 모두가 가고 저 혼자 남겨질 때면 눈물이 났어요. 가족 사진을 보면서 혼자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영태가, 너희는 잘 지내니? 내가 보고 싶지는 않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병실의 정막만이 저를 감쌌죠.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집에 가면 과연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했거든요.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영택이가 왔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영택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영택아, 무슨 일 있니? 그러자 영택이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집에 대해 의논 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래, 말해보렴.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곧 닥쳐올 거라는 것을요. 퇴원 날이 되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과 그동안 정이 들어서 떠나기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제 집에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영택이가 병원에 마중 나왔어요. 어머니 이제 가시죠. 라고 말하는데 왠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영택이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집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차가 낯선 곳에 멈췄어요. 영택아, 여기가 어디니? 라고 물었어요. 영택이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택이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살던 집을 팔았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럼 난 어디서 살라고? 영택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여기가 어머니의 새 집이에요. 원룸인데 혼자 지내시기에 딱 좋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영택아,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어디 가서 살라고? 영택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면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집사람도 어머니를 모시는 게 부담스럽대요. 손주 교육에도 좋지 않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가족들이 저를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도 난 너희 어미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목매인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하지만 영택이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도 살아야 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영택이는 작은 원룸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도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원룸에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왜 이렇게 됐지?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게 모두 꿈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낯선 원룸, 좁은 공간, 그리고 깊은 고독. 이것이 제가 맞이한 새로운 현실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죠. 가끔 전화가 올까 싶어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보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 마음먹었죠. 천천히 원룸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영택이가 약속대로 용돈을 보내왔어요. 문자 메시지로 계좌번호만 알려주더라고요. 한마디 안부도 없이.
그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병원비와 약값을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죠. 식사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점점 작아져 갔어요. 가끔 길을 가다 손주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손주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리움에 눈물이 나올 때면 얼른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죠. 원룸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었죠. 좁은 공간, 낯선 환경, 그리고 깊은 고독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보곤 했어요.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하루하루가 똑같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걷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지만 병원비가 걱정되더라고요. 영택이가 보내주는 생활비로는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정도였거든요. 영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태가 엄마인데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병원비 좀 보태줄 수 있니? 영택이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희도 지금 사정이 어려워요. 다음에 여유 생기면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는 끊겼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며칠 뒤 다시 용기를 내어 전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제발 자주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약값을 아끼려고 약을 반으로 잘라 먹기 시작했죠. 식사도 하루에 한 끼로 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현기증이 심하게 나서 쓰러졌어요. 옆집 할머니가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영양실조래요. 옆집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던지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퇴원하고 나서도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병원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때 이웃들이 도와주셨어요. 옆집 할머니가 밥을 나눠주시고 아랫집 아저씨가 약을 사다 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남의 도움만 받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는 길에 옛 친구 미영 씨를 만났어요. 어머나, 연자야, 여기서 뭐하니? 반가운 마음에 얼싸안았어요. 미영이가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무슨 일 있었니?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미영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연자야, 너무 속상하다라. 그렇게 길가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그동안의 서름을 다 털어놓았죠.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연자야, 힘내. 내가 도와줄게게.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미영이가 자주 찾아와 주었어요. 가끔 반찬도 만들어 오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힘들고 외롭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영이의 도움으로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영이가 제안을 했어요. 연자야,
우리 노인복지센터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가보기로 했어요. 복지센터에 도착하니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여기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아서요.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체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렸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센터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셨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느 날 센터에서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노인 권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어르신들,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에게도 권리가 있지. 상담이 끝나고 용기를 내어 변호사 선생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머니,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영택이와 관계가 더 나빠지면 어쩌지. 며칠을 고민했어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그러다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나도 당당히 살아야 해. 용기를 내어 영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택아, 엄마야.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영택이의 목소리가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며칠 뒤 카페에서 영택이를 만났어요. 영택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깊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영택아, 엄마가 그동안 재산을 너한테 다 줬잖니.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구나. 영택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영택아, 엄마도 살아야 해. 이대로는 너무 힘들어. 영택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저희도 지금 사정이 어려워요. 돈 돌려달라는 말씀이세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도 살아야 하니까. 집이라도 돌려줬으면 좋겠어. 영택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그 돈으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영택아, 그래도 난 네 어미야. 이렇게 살 순 없어. 영택이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첫 대면은 실패로 끝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택이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영택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영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한 것 같아요. 영택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송해하는 목소리였죠. 어제 아내와 크게 싸웠어요. 어머니 일로. 영택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느리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영택이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아내가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영택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어머니,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거든요. 그래, 영태가. 고마워. 목이 메어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영택이가 제가 있는 원룸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는데 영택이의 얼굴이 많이 헬쑥해 보였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죠. 원룸을 보고 영택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좁은 공간, 허름한 가구들. 영택이의 눈에는 이 모든 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내신 줄 몰랐어요. 영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알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영택이도 사업 때문에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빚도 많이 졌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영택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게 저를 이렇게 대할 이유는 되지 못했죠. 영태가 엄마도 너가 힘들었다는 걸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이렇게 내칠 순 없잖니. 제 말에 영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긴 대화 끝에 영택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꼭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아들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영택이도 울고 있었어요. 모자가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의 아픔,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죠. 그렇게 우리는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물론 모든 게 한순간에 해결된 건 아니에요. 며느리를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손주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해 나가야 했죠. 며느리는 처음에 많이 반대했어요. 여보, 갑자기 어머님을 모시자니 저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말에 영택이가 대답했어요. 당신 생각도 이해해.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손주와의 관계 회복은 더 쉬웠어요.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제가 집에 돌아오자 손주가 반갑게 뛰어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거치며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영택이와의 화해 이후 제 인생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영택이가 저를 위해 새로운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예전 집처럼 크진 않지만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아담한 아파트였죠. 어머니 예전 집은 이미 팔아서 돌려드릴 순 없지만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잘못한 만큼 보상해 드리고 싶어요. 영택이의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가슴이 설렜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 집이야. 드디어 내 공간이 생겼어. 비록 예전 집은 아니지만 이제 제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영택이가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도 가고 영택이가 좋아하는 등산도 갔죠.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손주와도 다시 가까워졌어요. 가족 식사 자리가 늘어났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해졌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비록 예전의 재산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